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요즘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 계신 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동부, 서부 다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폭염에 폭우에 거기에 폭풍까지. 자, 우선 그래서 이제 오늘 키워드부터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오늘 마무리는 한국의 쓰리폭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악관에 파킨슨병 전문의가 찾아갔다입니다. 두 번째, 굿의 최상급을 굿이스트라고 말한 바이든. 이거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굿의 최상급은 베스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굿, 베러, 베스트.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굿을 최상급을 베스트가 아니라 굿이스트라고 말한 겁니다. 자, 어떤 스토리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하 여부, 이번 주가 분수령. 그리고 네 번째, 저스틴 비버가 축가 부르는 인도 부자 결혼식.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인 이 나라 얘기도 있고요. 폭염 속 자동차 안에 방치된 아동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한국 소식을 한 두 가지 좀 정리해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 한국의 쓰리폭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백악관에 파킨슨병 전문의가 찾아갔다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가 백악관에서 파킨슨병 전문의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근거로 워싱턴 DC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 최고의 신경 전문과 교수, 박사, 신경과 전문이죠. 이 케빈 캐너드 박사가 지난 1월 17일 백악관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와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이니까 조금 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인지 능력과 관련된 이 논란이 일지 않았으면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게 이제 뒤늦게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 소속 심장병 전문의와 존 앳우드의 또 다른 존 앳우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명,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닥터들 한 3명 정도가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케빈 캐너드는 파킨슨병 전문가,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에서 20년간 근무한 미국 사실상 최고의 파킨슨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백악관 의료팀을 지원하는 신경과 전문 닥터로 일을 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했었던 로니 잭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연방의원. 로니 잭슨 의원은 그들이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관해서 분명히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코너 주치의와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를 지금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여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3번의 연례 신체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지능력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오코너 주치의는 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물론 이것과 이 신경학적 검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인지능력 검사와는 좀 다릅니다. 일단 그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한 결과 뇌졸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파킨슨병과 같은 중추신경 장애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지능력 검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롭 하워드, 미국의 또 이분도 정신과 교수 중에서는 미국의 최고입니다. 특히 이제 노년 정신과 교수로 탑인데, 롭 하워드 교수는 주의력과 집중력, 그리고 기능의 변동 등등을 비롯해서 순간적으로 멍해 보이는 그런 얼굴 모습, 그리고 걸음걸이 등을 자신이 전문가라서 종합해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그 파킨슨병이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오코너 주치의는 즉각 반발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지력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코너 주치의는 인지력 검사를 한 번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고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백악관 의료진에서는요, 또 오코너 주치의와 다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임금님을 모시는 어이가 있죠. 탑 어이가 물론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이 밑에 또 여러 명의 당시에 그 의원들이 근무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악관 주치 오코너 박사 밑에 여러 명의 그 주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코너 주치와 함께 일했던 그 다른 의사 3명은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한다 라는 다른 의력을 피력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하는 그런 모습은 대통령이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인지력 검사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일반적으로 단기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요. 또 주의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또 기타 주요 신경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플러스 알파로 빠른 움직임의 수행 능력 뭐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는 그 신체 움직임 검사도 함께 하는 그런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상황이 좀 불거진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억하시죠?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뭐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미팅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중얼중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한 거, 이거 괜히 이 통과 안 되면 바이든 대통령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측 있고, 대통령실은 아니다,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갖고 한국에서 전 국민이 리스닝, 히어링 테스트 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짧게 한국에서는 바이든 날리면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서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자, 바이든 날리면 상황이 아니고 굿이스트 굿에즈 상황입니다. 키워드는 굿의 최상급을 굿이스트라고 말한 바이든입니다. 자, 인지력 저하 논란으로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불분명한 단어 사용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상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자,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한 단어 때문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내 재임 기간 동안에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최고의 성과, 그 최고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요.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 최고라고 말하면 금방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어요? 네, 베스트잖아요. 베스트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굿이스트라고 말한 겁니다. 일단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죠,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좋은, 좋다, 최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좋은 그 굿이라는 단어의 최상급으로 베스트가 아니라 굿이스트라고 이렇게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굿의 최상급으로는 아시다시피 베스트를 써야죠. 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한국의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굿, 베터, 베스트. 어렸을 때부터 한 거잖아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문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굿이스트라는 표현은 정말로 어색하게 짝이 없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도 이런 단어를 썼다면 모를까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갑자기 굿이스트라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콜린스 사전 온라인판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굿이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예 이런 말이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질 않고요. 최고라는 의미보다는 최고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뜻으로 문법과는 관계없이 사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것, 거기까지는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 단어로는 그런데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 재임 기간 동안에는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내가 잘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겠는데 반드시 그 굿이스트라고 한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인지력 논란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가 아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결국 백악관이 나섰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그 당시도 한국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섰죠. 여기서 백악관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느냐? ABC 방송이 그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러자 백악관은, 거기 이제 그 녹취록에는 구디스트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구디스트라고 말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good as라고 말했다. 구디스트가 아니라 good as라고 말했다라고 강력히 얘기해서 그 ABC 방송이 녹취록을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 구디스트가 아니라 good as로 변경해서 고쳐줬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는 구디스트라는 단어를 기사에서 언급한 그 뉴욕타임즈 소속 기자들에게도 기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그러자 이제 결국 ABC 방송이 녹취록을 공식적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ABC 방송을 보고 그걸 보고 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ABC 방송이 녹취록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ABC 방송이 녹취록을 공식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라고 수정해서 기사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아주 장황한 설명을 덧붙여서 뉴욕타임즈도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정확한 해석이 힘들 정도로 발음이 잘 들리지도 않고 불분명했는데 ABC 방송이 공식적인 녹취록을 구디스트가 아니라 good as라고 고쳤기 때문에 우리도 기사 내용에서 이렇게 고친다. 하지만 논란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뉴욕타임즈가 내보냈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미국판 바이든 날리면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국민 히어링 테스트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또 이 구디스트냐 good as냐 이것도 전 국민 히어링 테스트가 있을 모양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금리 인하 여부가 이번 주에 분수령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연준의 그 9월 금리 인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CPI라고 하죠. CPI 지표가 발표됩니다. 최근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 CPI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에 관심이 되는 건 뭐냐? 그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입니다. 자, 6월, 즉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는 11일 목요일에 이제 공개됩니다. 지난 4월 달하고 5월 달에 그 CPI 상승률이 있었는데 모두 그 전달의 그 수치보다는 이제 밑돌았습니다. 4월은 3월보다 낮았고 상승률이, 5월은 상승률이 4월보다 낮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즉 6월도 그 전달 5월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뭐 그렇다고 상승률이 마이너스 이런 건 아니고요. 상승은 있지만 그 상승률이 3.1%였다가 다음 달에 3.0%였다가 그 다음 달에 2.9%였다가 이런 식으로, 즉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역시 그 전달인 5월의 수치보다 조금이라도 밑돌아서 이 석 달 연속 CPI 둔화세가 지속이 됐을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 발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전망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11일 목요일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키워드, 저스틴 비버가 축가 부르는 인도 부자 결혼식입니다. 이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인도에서 $10,000,000를 받고요, 화려한 결혼식 축가를 불렀습니다. 와, 저스틴 비버는 인도 서부 구자나트주에 있는 잠나가르에서 열린 그 아시아 최고 부자가 가문이 거기 삽니다. 그 집안이 암바니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이 암바니 가문 막내 아들 아난트 암바니의 결혼식에서 축하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공연을 위해서 행사장은 실제 미국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그런 장치가 완벽하게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암바니 패밀리만 지켜보고 있는데, 자, 암바니 가문은 자녀들 결혼식 때마다 이 팝스타를,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팝스타를 초청해서 축가 무대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요, 딸 이샤 암바니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는 누가 가서 축가를 불렀느냐? 그때는 비욘세가 가서 화려한 축가를 불렀습니다. 화려한 공연을 펼친 거죠. 당시 비욘세는 $600,000,000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스틴 비버 $10,000,000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요, 이번에 결혼한 아난트 암바니의 프리 웨딩 파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엊그저께 한 거는 그 웨딩 파티고, 지난 3월에는 프리 웨딩 파티가 있었어요. 돈을 그냥 막 쏟아 붓습니다.
자, 이번에 결혼한 아난트 암바니의 지난 3월의 프리웨딩에는요, 리한나가 초대돼서 특별한 무대를 가졌는데, 이때도 역시 공연 비용이 약 900만 달러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대 만드는 거 몇백만 달러 빼고 가수한테 주는 것만 900만 달러. 또 그리고 3월이었으니까 뭐 넉 달 지난 엊그저께 또 1000만 달러 저스틴 비버한테. 야, 뭐 돈을 그냥 물보다 더 편하게 쓰네요. 2019년에는 장남 아카시 암바니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 파티에는 콜드플레이가 초대돼서 정말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스틴 비버나 무슨 뭐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지만 좀 지난 최소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좀 지난 팝스타긴 한데 콜드플레이는 뭐 그렇다고 뭐 신인은 아니지만 그들보다는 훨씬 최신 그룹입니다. 훨씬 더 핫한 그룹이죠.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 저스틴 비버는 지난 2020년 9월 안면 마비, 청력 상실 등을 유발하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월드 투어 일정을 전면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무대에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2월에 슈퍼볼 해프타임 쇼에 출연을 했던 그 참 언제적 어셔에 한 30년 됐죠? 그 어셔라는 그 흑인 그룹이 당시 그 저스틴 비버한테 연락해서 우리 합동 무대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저스틴 비버가 알잖아요. 나 여러 가지 신드롬 증후군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무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하세요. 라고 해서 저스틴 비버를 기다렸던 많은 팬들을 좀 실망시킨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이 불편해서 슈퍼볼 무대에도 오르겠다. 근데 이제 사실 슈퍼볼 무대는요, 정말 세계적으로 화려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이긴 하지만 돈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좀 명예가 있는 거죠. 슈퍼볼 해프타임 쇼에 내가 공연했다. 어찌 보면 명예죠. 근데 저스틴 비버는 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어셔 형 혼자 하세요. 해서 어셔 혼자 했는데 그렇게 공연을 못 하겠다던 저스틴 비버가 인도의 암바니 가문 결혼식에 가서는 축가를 부르면서 열연을 하고 공연을 하는 등 정말 돈을 많이 주니까 가요. 아무튼 이제 국민의 절대 다수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인도. 그런데 결혼식 축가 가수로 저스틴 비버를 불러서 1000만 달러를 척척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자는 또 그곳 인도에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볼 수 있는 곳이 인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위인 이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미국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위로 캐나다가 꼽혔습니다. 국제 이삿짐 운송업체 First Move International이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구글에서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넣고 검색 기록을 해보면 15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캐나다와 관련해서. 뉴욕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높은 생활 수준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삿짐 업체인 First Move International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 주민들이 매우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과연 감안한 건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특히 이제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도시는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생활비가 비싼 편에 속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선호 1위로 선정한 건 맞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한 업체가요. 다시 말해서 실제 캐나다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캐나다를 가장 동경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어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캐나다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또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디스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사하는 업체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순위를 볼까요? 2위는 조회수 120만 건 이상을 기록한 호주.
호주였습니다. 네, 호주 사시는 분들도 많죠? 시드니 쪽에서 저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많으신데 행복하시죠? 네, 호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네요. 네. 자, 호주는 따뜻한 날씨와 또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나라 중에서 2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등은 뉴질랜드, 4위는 스페인, 5위는 영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이제 포르투갈이 6위, 일본이 7위, 독일이 8위, 프랑스가 9위, 스위스가 그리고 이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없네. 한국 없네. 한국과 미국은 이 10위 안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자주 거론되는 그런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도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조사한 First Move International이라는 그 이삿짐 업체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보고 경험한 그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민 가서 살아본 후의 결과는 어쩌면 많이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전문가들의 그리고 이제 그 First Move International 이들 조사한 업체들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 막상 살아보고 난 다음에 선정하는 것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막연히 이민 가고 싶은 나라로 동경해서 하는 그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들 그런 의견에 사실은 저도 100%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폭염 속 자동차 안에 방치된 아동들입니다. 자,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이런 폭염 속에서 우리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재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그 미국에서 세 자녀를 차 안에 약 1시간 동안이나 방치하고 쇼핑을 막 다닌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에 텍사스주 샌앤토니오, 여기 사시는 구독자분들 많으시죠? 샌앤토니오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그 오후에 또 대문 또 얼마나 더워요. 텍사스주 샌앤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무 어른이 없이 그냥 3명의 아이가 차 안에서 막 울고 있는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샌앤토니오 지역의 기온은 한 99도 안팎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아이들은 구조가 되긴 했습니다. 다행히 차량 문은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마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차 안에 그 더운데, 주차장에 더운데 그 차 안에 애들 3명을 놔두고 자기는 나가서 알람도 잠그지도 않고 그냥 누군가가 보면 알아서 구해주길 바라고 일부러 안 잠근 건지 무슨 생각인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몇 살이었냐면 가장 어린 애가 1달밖에 안 된 그야말로 어린 애였습니다. 1개월 된 아이, 2살짜리 아이, 그리고 4살짜리 아이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가게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던 아이들 엄마를 즉각 체포해서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엄마는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는지조차 잘 기억을 해야 되는지 못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갖고 1시간을 내가 혼자 돌아다닌 건지 30분 돌아다닌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야말로 정신없이 그야말로 정신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쇼핑한다고 아이들은 그 안에 놓고. 수집된 CCTV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보니까 아이들은 약 한 50분 정도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차량 내부와 외부의 온도를 그 국립기상청 차트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실외 일반적인 외부의 온도가 몇 도일 때는 차량 안에 1시간 뒤에 몇 도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외부 온도가 일반적으로 90도인 그런 경우에 차 안의 온도는 1시간 만에 곧바로 화씨 13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99도였으니까 50분, 즉 1시간 정도, 1시간 가까이 지난 이 차 안에는 130도, maybe 135도 이상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는 50분 정도 차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다행히 잘 견뎌낸 것도 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동차 사망 그 데이터에 따르면요. 올해 그 뜨거운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올해에만 지금 7월이잖아요. 최소 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로 미 전국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차량 안에서 있다가 사망한 어린아이들이 약 거의 한 1,090명 정도
1,090명 정도 지난 한 30년간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아유, 누가 애들을 놔두고 깜빡 잊고 가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정신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그 차 뒤에 태우고.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태웠다는 걸 알고 그런 경우지만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질책당해 마땅한 거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이제 운전하고 엄마가 있었어. 엄마가 내렸어요. 집에 먼저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뒤에서 2명은 꺼내는데 1명만 꺼낸 거예요. 1명을 아직 못 꺼냈고. 그런데 이제 아차, 우리가 마켓 가서 요거 빠뜨렸네. 그러니까 아직 차 안에 있던 아빠가 그래? 내가 그럼 지금 빨리 가서 다시 가서 사올게 하고 이제 마켓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뒤에 있는 아이를 2명 다 내린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 아빠가. 그래서 거기 마켓 가서 잠깐 세워놓고 아무도 없는 자니까 뒤에. 그러니까 마켓 안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아가 자기를 체포한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뒤에 아직 내리지 못한 자기 어린 아들이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뭐 큰일은 없었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또는 부주의한 상황에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니까 뜨거운 게 서서 차를 내리기 전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꼭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간단한 한국 소식 2가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좀 빨리 갈게요. 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의 홍명보 감독이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자, 2026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 월드컵을 앞두고 좀 흔들리던 한국 축구가 결국 홍명보, 현재 울산 프로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차기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지난 2월 독일 출신의 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무려 5개월 동안의 감독이 없다가 드디어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내국인으로요. 축구 대표팀을 한국인 지도자가 정식 감독으로 지휘한 건 지난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 때 그 대표팀을 이끌었던 신태용. 이분은 이제 지금은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입니다. 그분 이후에 6년 만에 한국 감독이 하는 겁니다. 홍 감독은 선수로서 잘 아시죠?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사광 신화의 앞장을 섰었고 또 지도자로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동메달 신화를 쓰기도 했던 한국 축구의 또 영웅이죠. 리베로, 영원한 리베로. 그리고 2013년과 14년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안타깝게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서 그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냥 3경기 뛰고 탈락하고 마는 그런 좀 부진한 경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로써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이 복귀하게 됐다라는 간단한 그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낮엔 폭염, 밤엔 폭우, 또 폭풍. 이렇게 3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지역에 거센 비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쓰러지고 건물들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지역에는요, 강풍과 호우로 인해서 가로수가 부러지는 피해를 비롯해서 건물 침수 신고 등 모두 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의 한 건물은 배수관이 막혀서 빗물이 건물로 막 들어가고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전시 서구, 이쪽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대전시 서구에서는 도로 위에 맨홀 뚜껑이 뻥 열린 채로 빗물이 막 위로 솟구치면서 역류하는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순간적인 폭우로 인해서 배수로가 이 배수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배수구에서 빗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인 거죠.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서는요, 또 주말 동안에 127mm가 내리는 폭우가 있었고 홍성 죽도에 126mm, 세종시에 120mm, 그리고 대전에는 36mm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7월 들어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에 지금 거의 매일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날씨 예보를 보면 월화수목 전부 다 비 모양만 쫙 있어요. 주 7일 내내.
그런데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예고되었던 지난주에 실제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비 내리는 걸 못 봤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응? 이게 무슨 얘기지? 비는 많이 내렸다는데 비 내리는 걸 못 봤다? 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잠든 밤 시간에서 새벽 시간, 그때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들고 나니까 비가 왔어요. 내가 몰랐어. 그리고 눈 뜨니까 이미 그쳤어요. 근데 그 비가 내린 강우량은 뭐 이만큼인데 내가 비 내리는 거 본 적은 없어요. 왜? 내가 잘 때 내렸으니까. 그래서 소위 이것을 야행성 폭우라고 하는데요. 그런 비가 지난주에는 많이 내렸습니다. 이 야행성 폭우는요, 한국에서 최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밤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낮에 비가 그치면 그럼 날씨가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햇볕이 살짝 나긴 하는데 햇볕이 내리쬐면서 하루에 그 폭염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폭우, 내가 일어나서 일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는 폭염, 이렇게 폭우와 폭염이 하루에 동시에 계속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엔 폭염, 밤에는 폭우. 그게 아니면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서는 폭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 한국 날씨의 특징입니다, 이게. 미국도 한국도 이 폭염, 폭우로 다들 쉽지 않은 그런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삼폭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폭우, 폭염 플러스 폭풍. 그러니까 강하게 비가 내리면서 강한 바람까지 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로수가 부러지는 거죠. 전선주가 넘어지고 막. 그래서 폭우에, 폭풍에, 요게 이제 슬며시 해가 뜨면서 잦아들면 폭염에, 이렇게 폭우, 폭풍, 폭염. 한국에서는 이제 갑자기 이 삼폭이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우, 폭염, 폭풍 이 삼폭 얘기를 한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즘 미국도 폭염 플러스 갑자기 소나기로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수시로 곳곳에 이 삼폭 피해가 적지 않은 그런 여름을 맞고 있다. 매우 거친 여름을 맞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